수메르 점토판에 숨겨진 10가지 고대의 비밀. 밤의 강물이 천천히 흐르듯 시간은 그렇게 우리를 과거로 데려갑니다. 오늘 밤 우리는 나일의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전, 그리스의 신전이 세워지기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평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땅으로요. 그곳에서 인류는 갑자기 마치 땅속에서 솟아오른 샘물처럼 완성된 문명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도시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으며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발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록하는 인간의 탄생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젖은 점토 위에 갈대 끝을 눌러 작은 채끼 모양을 새기는 손을요. 그 손가락은 조심스럽지만 자신에 차 있습니다. 햇빛 아래 말리거나 화덕의 열기 속에서 구워진 점토는 단단해집니다. 깨지기 쉽고 무겁고 먼지투성이지만 그 안에는 영원이 담겨 있습니다. 유약한 영원이라고 불러도 좋을 그 무엇이요. 깨진 도자기 조각처럼 보이는 작은 파편 하나가 실제로는 시간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우리는 5,000년 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세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요. 수메르인들이 남긴 점토판의 범주는 놀랍도록 넓습니다. 행정장부가 있고 신화가 있으며 천문 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수학 교재가 있고 법전이 있으며 의학 처방이 있습니다. 의례의 순서를 적은 것도 있고 학생들이 연습하던 필기 연습장도 있습니다. 수천 조각의 파편이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책장들이 모여 하나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열어볼 이야기는 비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학계가 인정하는 사실과 해석이 갈리는 지점을 조심스럽게 구분하면서 우리는 점토판이 품고 있는 놀라운 층위를 하나씩 들여다볼 것입니다. 점토 위에 작은 글귀 하나가 오늘 우리가 시간을 세는 방식에, 각도를 재는 방식에, 이야기를 기억하는 방식에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조용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씩 촛불을 켜듯 이 비밀들을 열어갈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의 이야기, 별과 인간을 잇는 계단의 건축, 불멸을 찾아 떠난 영웅의 서사, 잊힌 도시의 이름, 술집 여인에서 왕이 된 여성의 기록, 우리가 아직도 사용하는 고대의 수학, 바다를 건너 연결된 문명의 네트워크, 서명의 기술과 맥주의 노래, 그리고 문명이 조용히 무너지며 남긴 마지막 기록까지요. 이 모든 것이 점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우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애슈몰린 박물관 한 구석에는 작은 점토 프리즘이 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열장 안은 고요합니다. 형광등 불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그 공간에서 손바닥만 한 육면체의 물체는 마치 침묵을 지키는 증인처럼 서 있습니다. 그 표면에는 빼곡한 회귀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메르 왕명록입니다. 왕들의 이름과 재위 기간을 차례로 기록한 문서이지요.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요. 이 짧은 선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메르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전체를 압축한 문장입니다. 그들에게 왕은 인간들 사이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하늘이 선택하고 신들이 승인하고 우주의 질서가 지상에 내려보낸 존재였습니다. 왕권은 신성한 제도였고 그 기원은 인간의 역사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왕명록은 에리두라는 도시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리두는 수메르인들이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여긴 곳입니다. 지혜의 신 엔키가 거주하는 성전이 있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곳에 왕권이 처음 내려왔다고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제도가 처음 땅에 닿은 장소가 바로 에리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명록에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다스렸다고 기록된 8명의 왕들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재위 기간은 비현실적입니다.
첫 번째 왕 알룰림은 2만 8천 년을 다스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왕 알랄가르는 3만 6천 년을요. 가장 짧게 다스린 왕도 1만 8천 년이 넘습니다. 인간의 수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들입니다. 학자들은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주류 해석은 이것이 정치적 정당성을 위한 신화적 과장이라고 봅니다. 왕권을 신성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왕들이 신에 가까운 존재였음을, 인간을 초월한 권위를 가졌음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대안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숫자들이 천문주기나 수학적 상징을 암호처럼 담고 있을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숫자를 단순한 수량의 표현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는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60진법 체계 안에서 특정 숫자들은 신성한 의미를 가졌고 그것이 왕들의 재위기간이라는 형태로 코드화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이지요. 이것은 아직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홍수 이후의 구조입니다. 왕명록은 대홍수를 기점으로 극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의 재위 기간은 급격히 짧아집니다. 여전히 수백 년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적어도 수만 년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재위 기간은 점점 더 인간적인 규모로 축소됩니다. 마치 신화의 시간에서 역사의 시간으로 서서히 내려오는 것처럼요. 이 서사적 단절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수는 수메르 신화에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신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지만 한 사람이 살아남아 다시 문명을 이어갔다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나중에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등장하며 성서의 노아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고고학 발굴에서 슈루파크를 비롯한 여러 수메르 도시에서 홍수 퇴적층이 발견되었습니다. 두꺼운 진흙층이 도시의 층위를 가로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화가 완전한 허구만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발견된 홍수 퇴적층은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각 도시마다 층의 두께와 연대가 다릅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단일 대홍수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친 지역적 홍수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적인 홍수의 기억이 집단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신화로 승화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왕명록이 고정된 역사서가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된 여러 판본들이 존재하며 각 판본은 약간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판본에는 특정 왕조가 생략되어 있고 어떤 판본에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명록이 살아있는 문서였음을 보여줍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편집되고 재구성된 것이지요. 정치와 기억의 관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승리한 왕조는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신을 썼고 신으로 시간을 썼습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왔고 왕들은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점토판 위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억이란 무엇인가를요. 사막 위에 거대한 산이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이 만든 산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이 쌓아 올린 계단식 구조물, 지구라트입니다. 벽돌로 층층이 쌓아 올린 이 건축물은 멀리서 보면 하늘을 향해 뻗은 사다리처럼 보입니다. 별과 인간 사이의 사다리라고 불러도 좋을 그 무엇이지요. 지구라트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론의 실현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를 세 개의 층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늘, 땅, 그리고 아부주, 즉 지하의 깊은 물의 세계였지요. 신들은 하늘에 거하고 인간은 땅에 살며 지하에는 신비로운 담수의 바다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구라트는 이 세 층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축이었습니다. 하늘의 신이 내려올 수 있고
인간의 제사장이 올라갈 수 있는 신성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점토판에 남아있는 건축 기록들은 놀랍도록 정밀합니다. 비율이 적혀 있고 의뢰지침이 있으며 방향성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설계도 이상의 무엇이 아니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지구라트가 천문 관측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건축물의 정확한 방위 정렬, 특정 날짜에 발생하는 그림자의 패턴, 꼭대기에서 바라본 지평선과 별들의 관계 같은 것들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르의 지구라트는 달의 신 난나, 아카드 오로는 신이라고 불리는 신에게 봉헌되었습니다. 달은 수메르인들에게 시간의 척도였습니다. 한 달은 달의 차고 기움으로 정의되었고 달력은 음력을 따랐습니다. 지구라트가 달의 신에게 봉헌되었다는 사실은 건축과 천문학의 연결을 암시합니다.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예측하는 것, 그것이 지구라트에 숨겨진 기능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방위 정렬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지구라트는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네 방위는 각각 상징적 의미를 가졌고 하늘의 질서를 땅에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태양이 뜨는 동쪽은 생명과 시작을, 해가 지는 서쪽은 죽음과 끝을, 뜨거운 남쪽은 빛과 열을, 어두운 북쪽은 신비와 추위를 상징했습니다. 건축에 사용된 수치들도 의미심장합니다. 60과 60의 배수 혹은 그것을 나눈 수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60진법은 수메르 수학의 근간이었지만 동시에 신성한 수의 체계이기도 했습니다. 60은 많은 약수를 가진 수입니다. 이 분할 가능성 때문에 실용적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함과 조화를 상징하는 수로 여겨졌습니다. 지구라트의 치수에 이 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건축이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을 넘어서 수학적, 신학적 명제를 구현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고고 천문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고대 건축물과 천문 현상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지구라트가 특정 날짜의 태양이나 달의 위치와 정렬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탐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춘분이나 추분 같은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 햇빛이 특정 방식으로 계단을 비추거나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의례의 타이밍을 정하고 신의 현존을 가시화하는 장치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에리두의 성전 유적은 더욱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고학자들이 에리두를 발굴했을 때 그들은 같은 자리에 여러 차례 재건된 성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래층의 성전은 청동기 시대 초기, 어쩌면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층 위에 층이 쌓여 있었고 각 층은 이전 성전의 평면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의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수메르인들이 우리가 아는 형태로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성전을 짓고 신을 섬기는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첫째는 점진적 축적의 가능성입니다. 천문 관측과 건축 기술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고 정교화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설명입니다. 둘째는 더 오래된 전통의 기억이라는 가능성입니다. 구전이나 선행 문화로부터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는 추정이죠. 이것은 추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때 제사장은 지구라트의 계단을 오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명상입니다. 발 아래 벽돌의 질감이 느껴지고 동쪽 지평선에서 첫 빛이 스며듭니다. 꼭대기에 이르면 그는 하늘과 마주합니다. 별들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고 달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올리고 의례를 행하며 관측을 기록합니다. 밤이 오면 그는 다시 내려옵니다. 횃불의 빛이 계단을 비추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이것이 태양의 호흡이었습니다. 오르고 내려오는 리듬, 하늘과 땅을 잇는 숨결이었습니다. 아슈리아의 수도 니네베,
그곳의 거대한 도서관에는 수만 개의 점토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 왕이 수집한 지식의 숲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12개의 점토판에 걸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서사시 중 하나입니다. 길가메시는 우루크의 왕이었습니다. 역사적 인물이기도 했지요. 수메르 왕명록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며 우루크의 성벽을 쌓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존했던 왕이 전설이 되고 전설이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치며 전승되었고 점토판에 기록되면서 영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사시의 핵심은 불멸을 향한 여정입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강하고 아름답지만 교만하고 폭압적입니다. 신들은 그에게 짝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야생에서 자란 엔키두가 그 짝이었습니다. 둘은 처음에는 싸우지만 곧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함께 모험을 떠나고 괴물을 물리치며 신들에게 도전합니다. 하지만 엔키두가 죽습니다. 신들의 저주를 받아 병으로 쓰러지는 것이지요.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죽음을 실감합니다. 자신의 벗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자신도 언젠가 죽을 것이란 사실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멸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세상의 끝까지, 죽음의 바다 너머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트나피시팀을 만납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아 신들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은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홍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들이 어떻게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는지, 어떻게 그는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구했는지, 홍수가 끝난 뒤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점토판 11번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나중에 히브리 성서의 노아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홍수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도 등장하고 수메르 왕명록에서도 언급됩니다. 이것은 메모리의 계보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각 문화가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결국 여러 전통 속에 뿌리를 내렸던 것이지요. 길가메시는 불멸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트나피시팀은 그에게 시험을 줍니다. 7일 밤낮을 잠들지 말라고요. 하지만 길가메시는 실패합니다. 인간은 잠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망한 길가메시가 돌아가려 할 때 우트나피시팀의 아내가 동정심에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다 밑에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요. 길가메시는 바다 깊이 잠수해 그 식물을 구합니다. 기쁨에 차돌아가던 중 한 샘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 사이 뱀이 나타나 식물을 훔쳐먹고 허물을 벗으며 사라집니다. 길가메시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는 울며 우루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루크에 도착한 길가메시는 동행에게 도시의 성벽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벽을 보라. 이 기초를 보라. 이것이 나의 업적이라고요. 불멸은 육체의 영혼이 아니라 업적의 영속성에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개인은 죽지만 그가 만든 것은 남습니다. 이야기는 남고 도시는 남으며 기억은 점토 위에 새겨져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이 서사를 읽는 주류적 방식은 문학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인간 조건에 대한 성찰, 우정과 상실, 죽음의 불가피성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로 읽는 것이지요. 이것은 타당하고 깊이 있는 독해입니다. 길가메시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층위의 읽기를 제안합니다. 서사 속에 등장하는 상징들, 예를 들어 황소, 전갈인간, 태양의 길, 12라는 숫자 구조 같은 것들이 천문학적 암호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황소자리, 전갈자리, 황도대의 12별자리, 태양의 연주운동 같은 하늘의 리듬이
서사 속에 은유로 짜여 있을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정의 영역입니다. 확정된 해석이 아니라 가능한 상징적 독해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지요. 길가메시의 3분의 2 신성이라는 설정도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메르의 왕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로 자신을 위치시켰습니다. 완전한 신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였던 것이지요. 길가메시의 설정은 이런 왕권 이데올로기를 극단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은 반복하지만 인간은 한 번뿐입니다. 하늘은 영원히 돌지만 우리의 생은 화살처럼 한 방향으로만 날아갑니다. 길가메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속삭입니다. 점토판은 깨지고 먼지가 되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루크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지대에 아라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점토판은 그렇게 말합니다. 엔메르카르와 아라타의 군주라는 텍스트는 우루크의 왕 엔메르카르가 아라타와 벌인 경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와 웅변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엔메르카르는 이난나 여신의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귀한 재료들이 필요했지요. 라피스 라줄리, 황금, 은, 그리고 숙련된 장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라타에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엔메르카르는 사신을 보냅니다. 긴 메시지를 외워서 아라타의 군주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지요. 사신은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아라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라타의 군주는 답장을 보냅니다. 역시 긴 메시지였습니다. 사신은 다시 산을 넘어 우루크로 돌아갑니다. 이 왕복이 반복됩니다. 메시지는 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마침내 사신이 더 이상 메시지를 기억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기억이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엔메르카르가 혁명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점토의 말을 새기는 것입니다. 문자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죠. 말이 기억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글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기원 신화입니다. 문자가 왜 필요했는지, 어떤 필요가 그것을 낳았는지를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지요. 아라타는 먼 곳에 있었습니다. 산맥 너머 고지대 어딘가에요. 텍스트는 아라타가 보석과 금속, 특히 라피스 라줄리가 풍부한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라피스 라줄리는 깊고 푸른 보석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아마도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고지대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주류학계의 견해는 조심스럽습니다. 아라타가 역사적 도시였는지 아니면 문학적 구성물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텍스트는 우루크 중심의 시각으로 쓰였고 아라타를 라이벌이자 자원의 땅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고고학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란 고지대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발전된 문화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로프트 지역에서는 정교한 공예품과 도시 유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메소포타미아와 교류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아라타가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고지대 문화 전반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완전한 허구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망은 실제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저지대와 이란의 고지대는 단절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이 오갔고 물자가 교환되었으며 아이디어가 전파되었습니다. 라피스 라줄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이집트까지 이동했습니다. 구리는 오만 반도에서 수메르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엔메르카르 텍스트가 암시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서로 다른 문자 체계의 공존 가능성입니다. 아라타가 다른 종류의 기록 체계를 가졌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초기 청동기 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원시 문자들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 엘람의 원시 엘람 문자, 인더스의 인더스 문자 같은 것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독립적으로 발전했는지는 아직 논쟁 중이지만 문명의 다중언어성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외교와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원형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집단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했을까요? 통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 언어 사용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표준화된 외교 언어나 교역 언어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카드어가 국제 외교의 공용어가 된 것처럼요. 산맥을 넘는 한 사람의 발걸음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손에는 작은 점토판이 들려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왕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며칠을 걷고 밤에는 별을 보며 방향을 잡습니다. 마침내 낯선 도시의 문 앞에 도착합니다. 경비병이 그를 세웁니다. 그는 점토판을 내밉니다. 그것이 그의 신원을 증명하고 그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말이 잊힐 때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이 한계에 다다를 때 문자가 태어났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의 긴 목록을 읽다 보면 이름들이 리듬처럼 흘러갑니다. 남성 이름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왕, 또 왕, 또 왕.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이름이 나타납니다. 쿠바바,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놀라운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술집 주인이었다고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여성 통치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출신입니다.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술집 주인이 왕이 되었을까요? 주류 역사학의 해석은 정치적 맥락을 강조합니다. 키시 왕조 3기의 시기는 혼란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왕조가 약해지고 정치적 공백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비정통적이지만 강력한 인물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쿠바바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그녀의 재위 기간은 100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숫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본 홍수 이전 왕들의 수만 년에 비하면 현실적이지만 여전히 인간 수명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그녀의 통치가 성공적이었고 오래 기억되었으며 후대에 이상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100년이라는 숫자는 안정과 번영의 긴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술집이라는 공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술집은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교류의 장소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며 정보가 오가는 허브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고 그 임금으로 맥주를 마시는 곳이 술집이었습니다. 맥주는 화폐처럼 기능했고 배급의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술집은 도덕적으로 경계에 놓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술집과 관련된 조항들이 여럿 있습니다. 술집 여주인이 부정직한 거래를 하면 물에 던져 넣는다는 가혹한 형벌도 명시되어 있지요. 이것은 술집이 경제적으로 중요했지만 동시에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쿠바바가 이런 공간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는 아마도 뛰어난 경영자였을 것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이런 실용적 능력이 왕권의 자격으로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통이나 신분보다 능력이 우선시되는 예외적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왕명록은 그녀가 키시의 기초를 굳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회복의 서사를 암시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혼란을 질서로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통치자로 기억되었고 그녀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으며 이것이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후대의 변형입니다. 쿠바바라는 이름은 나중에 여신의 이름이 됩니다. 아나톨리아와 시리아 지역에서 숭배된 쿠바바 여신은 어머니 여신의 특성을 가졌습니다.
역사적 인물이 신격화되는 메커니즘이 여기서도 작동한 것입니다. 길가메시가 신화적 영웅이 된 것처럼 쿠바바도 전설을 거쳐 신화로 변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사실이 전승되면서 과장되고 상징화되고 신성화됩니다. 실제 인물의 윤곽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원형적 이미지가 자리 잡습니다. 쿠바바는 강한 여성, 현명한 통치자, 어머니 같은 보호자의 원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점토는 그녀를 인간으로 기억했습니다. 술집 주인, 키시의 왕, 100년을 다스린 여성으로요. 하지만 세계는 그녀를 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로 변형시켰던 것이지요. 두 가지 모두 진실입니다. 역사적 진실과 신화적 진실. 그 사이 어딘가에 쿠바바가 서 있습니다. 당신의 손목에 찬 시계를 보세요. 초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초, 2초, 3초, 60초가 지나면 1분이 됩니다. 60분이 지나면 1시간이 됩니다. 왜 60일까요? 왜 100이 아니고 10이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은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신의 시계는 수메르의 유물입니다.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열이 아니라 60을 기본 단위로 삼는 수체계였지요. 이것은 기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진법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진법에는 10진법에 없는 아름다운 장점이 있습니다. 60은 매우 많은 약수를 가진 수입니다.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 12개의 약수입니다. 이것은 분할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토지를 나누거나 곡물을 배급하거나 노동시간을 계산할 때 60은 매우 편리한 숫자였습니다. 반으로 나누면 30, 3분의 1은 20, 4분의 1은 15, 5분의 1은 12, 6분의 1은 10입니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경제적 실용성이 60진법의 첫 번째 이유였을 것입니다. 거래와 분배, 측량과 계산에서 60은 최적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60은 천문 관측과도 자연스럽게 결합되었습니다. 하늘을 관찰하던 수메르인들은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달의 차고 기우는 주기, 계절의 반복, 별들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예측하려면 수학이 필요했습니다. 원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원을 나누는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60진법은 원을 360도로 나누는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360은 60의 6배입니다. 그리고 360은 1년의 날수에도 근사합니다. 점토판에는 초기 계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곱셈표를 연습한 판이 있고 기하학 문제를 푼 판이 있으며 복잡한 대수 계산의 흔적도 있습니다. 수메르의 수학은 실용과 사유를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땅을 재고 곡식을 세고 별을 추적하는 동시에 숫자 자체의 아름다움을 탐구했습니다. 이 전통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메르가 쇠퇴한 뒤 아카드가 이어받았고 바빌로니아가 그것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궤도를 예측하고 일식을 계산하며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밤하늘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관측 기록은 그리스 천문학자들에게 전해졌고 프톨레마이오스가 그것을 집대성했으며 다시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의 60분, 60초 구조는 이 긴 여정의 산물입니다. 원의 360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강입니다. 한 문명에서 시작되어 다른 문명으로 흘러가고 형태를 바꾸면서도 본질을 유지하며 결국 전 인류의 유산이 되는 지식의 흐름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숫자를 신의 언어로 느꼈을 것입니다. 우주는 숫자로 쓰였고 신들은 수학적 질서로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60진법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조화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점토판에 수식을 새길 때 그것은 기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시계를 볼 때마다 당신은 수메르를 만나고 있습니다. 분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바빌론의 천문학자가 속삭입니다.
하늘의 수확이 땅의 시간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 당신의 손목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르의 항구에는 장부를 쓰는 서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부두로 나가 배들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배가 도착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실었는지를 점토판에 빼곡히 기록했지요. 이 행정 문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청동기 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증언합니다. 점토판은 세 개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딜문, 마간, 멜루하. 이 이름들은 먼 땅을 가리킵니다. 딜문은 페르시아만의 섬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바레인으로 추정됩니다. 마간은 오만 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멜루아는 더 멀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영역, 오늘날의 파키스탄과 인도 서부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단발성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점토판의 기록은 반복되고 상세합니다. 딜문에서 날짜가 들어왔고 구리가 들어왔으며 진주와 상아가 들어왔습니다. 마간에서는 석로감이라는 검은 돌이 왔고 구리가 대량으로 수입되었습니다. 멜루아에서는 카르넬리안 구슬이 왔고 목재가 왔으며 이국적인 동물들도 들어왔습니다. 딜문은 환적 허브였습니다. 그곳은 물자가 모이는 중간 기착지였지요. 멜루하나 마간에서 온 상품이 딜문에 모였고 거기서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실려왔습니다. 딜문 자체도 생산지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이 네트워크의 노드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역의 허브이자 정보의 교차로였던 것입니다. 이 무역은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표준화된 무게 단위가 사용되었고 측정 방식이 통일되어 있었으며 계약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점토판에는 상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개인 사업가이기도 했고 때로는 성전이나 왕실을 대리하는 대리인이기도 했습니다. 상인 계층이 명확하게 존재했고 그들은 전문화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폭풍이 있었고 해적이 있었으며 길을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상도 컸습니다. 구리는 청동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었고 라피스 라줄리는 왕과 신전이 갈구하는 보석이었으며 목재는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자원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문서가 그것입니다. 계약서, 영수증, 화물 목록, 신용 증서 같은 것들이 점토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가시화하는 장치였습니다. 종이처럼 가볍지 않았지만 바로 그 무게와 단단함이 신뢰를 담보했습니다. 점토판은 쉽게 위조할 수 없었고 오래 보존되었으며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이 무역망의 실제를 확인해 줍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문명의 인장이 발견되었고 인더스 유적에서 메소포타미아 양식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딜문에서는 양쪽 문명의 유물이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동했고 물건이 교환되었으며 문화가 접촉했다는 증거이죠. 문명은 고립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자랍니다. 아이디어가 오가고 기술이 전파되며 상상력이 확장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수메르의 점토판, 인더스의 인장,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서로 다른 문자 체계를 가졌지만 같은 시대를 공유했고 같은 바다를 건넜으며 같은 하늘 아래서 교역했습니다. 밤의 파도를 상상해 보세요. 배가 흔들리고 별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선원은 별자리를 읽으며 항로를 잡습니다. 그는 몇 주 전 우르의 부두를 떠났고 지금 딜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곡물과 직물이 실려 있습니다. 딜문에서 그는 그것을 구리와 교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리는 다시 우르로 돌아가 대장장이의 작업장에서 도구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청동기 시대의 리듬이었습니다. 파도와 바람, 별과 항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는 점토판이었습니다. 작은 원통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이, 엄지손가락 굵기의 돌이나 구운 점토로 만들어진 물체입니다. 그 표면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모습,
동물들, 기하학적 문양, 때로는 글자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원통 인장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분증이자 서명이었지요. 원통 인장의 사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점토 위에 원통을 굴립니다. 그러면 표면에 새겨진 이미지가 점토에 찍힙니다. 평면으로 펼쳐진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고유한 표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장과 혼동될 수 없는 유일한 이미지였습니다. 젖은 점토 위를 굴러가는 원통의 감촉을 상상해 보세요. 약간의 저항이 느껴지고 점토가 살짝 밀려나며 이미지가 천천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거의 명상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름다웠습니다. 몇 센티미터 안에 압축된 우주, 이야기, 권위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인장의 조각 기술은 경이롭습니다. 돋보기도 없이 어떻게 그토록 미세한 디테일을 새길 수 있었을까요? 일부 인장의 이미지는 밀리미터 단위로 정교합니다. 신의 얼굴 표정, 동물의 근육, 옷의 주름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인들은 아마도 매우 좋은 시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내심과 숙련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확대 렌즈의 사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이나 유리 구슬을 통해 보면 물체가 확대되어 보인다는 사실은 고대에도 알려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 정교함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되는 것이지요. 인장에 새겨진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관의 축약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모티프는 신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왕이 신 앞에 서 있거나 제사장이 의례를 행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소유자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의 종이며 왕의 신하이며 질서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동물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사자, 황소, 독수리, 뱀 같은 동물들은 각각 상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자는 힘과 왕권을, 황소는 풍요와 남성성을, 독수리는 하늘과 신성을 상징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조합되고 배치되는 방식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자와 황소가 싸우는 장면, 영웅이 두 동물을 제압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주제였습니다. 기하학적 문양도 중요했습니다. 로제타, 나선, 격자 무늬 같은 추상적 패턴은 우주의 질서를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규칙성과 대칭은 조화를, 반복은 영속성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각적 신학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번역된 우주론이었던 것이죠. 인장은 실용적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창고의 문을 봉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며 편지의 진위를 보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봉인을 깨뜨렸다면 그것은 즉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보안 장치였습니다. 물리적 잠금이자 법적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닌카시의 노래로 넘어갑니다. 이 두 가지, 인장과 맥주는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일상과 제도를 연결하는 고리였습니다. 인장이 거래를 보증했다면 맥주는 노동을 보상했습니다. 인장이 정체성을 증명했다면 맥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닌카시는 맥주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를 찬양하는 노래가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레시피입니다. 맥주를 만드는 과정이 시적인 언어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리를 담그고 메가를 만들며 발효시키는 과정이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갈 수 있도록 쓰여 있습니다. 맥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필수품이었습니다. 물보다 안전했습니다. 발효 과정이 병원균을 죽였기 때문이지요. 영양가도 높았습니다. 보리에서 나오는 칼로리와 비타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으로 맥주를 받았고 그것은 화폐처럼 기능했습니다. 술집은 쿠바바의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아름답게 연결됩니다.
맥주를 만들고 파는 공간에서 왕이 나왔다는 사실은 맥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경제의 중심이었고 사회의 접착제였으며 권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닌카시의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술집 한 구석에서 혹은 성전의 의례에서 사람들이 맥주의 여신을 찬양합니다. 보리의 달콤함을, 발효의 마법을, 거품의 황금빛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함께 맥주를 마십니다. 갈대빨대를 큰 항아리에 꽂고 돌려가며 마십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순간이었습니다. 노동의 고단함이 씻기고 웃음이 번지며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장은 개인을 증명했고 맥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차이를, 다른 하나는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작동하면서 문명의 직조물이 짜여졌습니다. 정교함과 소박함, 권위와 친밀함, 법과 노래가 공존하는 세계였습니다. 문명의 끝은 불꽃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부에서 시작됩니다. 후기 수메르 시대의 행정 점토판을 읽다 보면 작은 균열들이 보입니다. 곡물 배급이 불규칙해집니다. 어느 달은 정상이지만 다음 달은 부족합니다. 노동동원 명령이 잦아집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징발하고 더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가격 기록에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보리의 가격이 튀고 은의 교환 비율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은 일상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였지요. 개별 사건으로는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모아놓고 보면 시스템의 긴장을 드러내는 신호들이었습니다. 한 해의 흉작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된 흉작은 위기입니다. 한 도시와의 갈등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선의 전쟁은 국가를 고갈시킵니다. 수메르는 통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도시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이었지요. 우르크, 우루, 라가시, 움마, 키시 같은 도시들은 각각 독립적인 왕과 신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협력했지만 자주 경쟁했습니다. 물과 토지를 두고 다투었고 무역로를 두고 대립했으며 상징적 우위를 두고 싸웠습니다. 이 경쟁은 문명을 역동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각 도시가 더 큰 성전을 짓고 더 정교한 예술을 만들며 더 효율적인 행정을 개발하려 애썼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원을 소모했습니다.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었고 노동력을 생산해서 전쟁으로 돌리는 것은 경제를 약화시켰습니다. 기원전 2400년경 아카드의 사르곤이 등장합니다. 그는 북쪽에서 내려와 수메르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통일한 제국을 세운 것이지요. 수메르어를 사용하는 남부와 아카드어를 사용하는 북부가 하나의 정치 단위로 묶였습니다. 이것은 수메르의 끝을 의미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독립적인 수메르 도시, 국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아카드 제국은 수메르의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수메르어는 여전히 학문과 종교의 언어로 사용되었고 수메르 신들은 아카드 판테온에 통합되었으며 수메르의 법과 행정체계는 제국 전역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사르곤의 손녀 엔헤두안나는 아카드의 공주이자 우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메르어로 찬가를 썼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정복자의 후손이 피정복자의 언어로 시를 쓴 것이지요. 이것은 문화적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권력은 바뀌었지만 문명의 심층은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계 농업은 수메르 문명의 기반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물을 끌어와 건조한 평원을 옥토로 만든 것이 그들의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토양 염류화가 그것입니다. 관계수는 땅 속의 염분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건조한 기후에서 물이 증발하면 염분은 토양에 축적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서 염분 농도가 높아집니다. 식물이 자라기 어려워지고 수확량이 떨어지며
결국 땅이 황폐해집니다. 점토판의 농업 기록은 이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초기에는 밀이 주요 작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밀의 비중이 줄고 보리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보리는 밀보다 염분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토양 악화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전체 수확량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강이 유로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자주 범람하고 때로는 유로를 바꾸었습니다. 한 도시에 물을 대던 운하가 쓸모 없어지면 그 도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로운 운하를 파는 것은 막대한 노동과 비용을 요구했고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의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기 말에서 2000년기 초에 걸쳐 중동 지역이 더 건조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강수량이 줄어들고 강의 수위가 낮아지며 사막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유목민의 이동을 촉진하며 도시와 유목민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을 것입니다. 단일 원인으로 문명의 붕괴를 설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정치적 분열, 경제적 긴장, 환경적 악화, 외부 압력,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 원인이라기보다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시스템을 약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수메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어 이어졌습니다. 아카드가 쇠퇴한 뒤 우루 사망조가 수메르의 르네상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뒤 바빌로니아가 등장했습니다. 함무라비가 바빌론을 수도로 삼고 메소포타미아를 재통일했을 때 그는 수메르의 법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법전은 수메르의 법전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문자는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수메르어 자체는 일상어로서는 죽었지만 학문어로서는 1000년 이상 더 살아남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가 학문과 종교의 언어였던 것처럼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어는 지식과 신성의 언어였습니다. 서기들은 여전히 수메르어를 배웠고 제사장들은 수메르어로 의례를 행했으며 학자들은 수메르 문학을 연구했습니다. 길가메시의 결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가 우르크로 돌아와 동행에게 도시의 벽을 보라고 했던 장면 말입니다. 개인은 죽지만 도시의 벽은 남는다는 그 깨달음이 수메르 문명에도 적용됩니다. 수메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쌓은 것은 남았습니다. 문자, 법, 수학, 천문학, 문학, 신화, 이 모든 것이 벽돌처럼 쌓여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밤의 강을 상상해 보세요. 유프라테스의 물이 천천히 흐릅니다. 강변에는 옛 도시의 흔적이 있습니다. 무너진 벽돌 더미, 모래에 묻힌 기초, 바람에 씻긴 지구라트의 윤곽, 달빛이 폐허를 비추고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하지만 박물관의 진열장 안에서 점토판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깨진 조각으로, 희미한 척이 자국으로 그들은 여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세는 방식, 계약을 믿는 방식, 이야기를 신화로 남기는 방식, 그 모든 것의 어딘가에 수메르가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계를 볼 때, 당신이 서명을 할 때, 당신이 오래된 이야기를 들을 때 수메르가 거기 있습니다. 점토와 물, 갈대와 햇빛으로 만들어진 영원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 밤은 깊어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쉬어갑니다. 우리는 5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이 품고 있던 10가지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 별을 향한 계단, 불멸을 찾은 영웅, 잊힌 도시의 이름, 술집에서 왕좌로 간 여성, 시간을 세는 숫자, 바다를 건넌 무역, 작은 원통의 서명, 맥주의 노래, 그리고 조용히 무너진 문명의 마지막 기록까지요. 이 이야기들은 모두 진실입니다. 어떤 것은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고 어떤 것은 합리적 추론이며 어떤 것은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층위를 구분하려 했었습니다.
확실한 것과 추정되는 것, 증명된 것과 상상되는 것을 섞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해석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점토파는 사실을 전하지만 그 사실을 이해하고 연결하고 의미화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수면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갑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고 알 수 없는 장소를 방문하며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 때 어쩌면 수메르가 꿈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지구라트의 계단을 오르는 꿈, 점토판에 콱길을 새기는 꿈,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배를 타는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인류 전체의 기억, 우리 문명의 뿌리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채널은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잊힌 문명, 잃어버린 도시, 고대의 지혜, 역사 속 비밀들을 하나씩 열어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여행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더 긴 이야기를 만드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역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를 통해 계속됩니다. 수메르인들이 점토에 새긴 우엇기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한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 울립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오늘 밤 당신의 꿈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잠이 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는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장소로 함께 여행할 것입니다. 역사의 강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며 과거는 항상 현재 속에 살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밤하늘 아래 별들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수천 년 전 그곳에서 누군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점토판에 기록했고 우리는 지금 그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인간의 호기심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수메르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그들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왔고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으며 문명은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행위, 그것을 기록하는 행위, 후세에 전하는 행위는 그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점토판 하나를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게가 느껴집니다. 표면이 거칩니다. 곡기 자국이 손끝에 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 여행자입니다. 5,000년 전의 순간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온 메신저입니다. 그것을 새긴 사람의 손길이 아직도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며 갈대 끝을 점토에 눌렀던 그 순간이 화석처럼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며 목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쓴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숫자를 이해할 수 있고 그가 증언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그가 속한 세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의 마법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대화, 시간을 가로지르는 소통입니다. 수메르의 서기들은 자신들이 영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단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곡물을 세고 노동자를 기록하며 계약을 작성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루한 업무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기록이 비범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우리가 남기는 기록, 우리가 쓰는 글,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언젠가 미래의 누군가에게
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요. 수메르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점토는 약한 재료입니다. 쉽게 깨지고 부서지며 먼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종이는 썩고 파피루스는 타며 양피지는 변색됩니다. 하지만 점토는 남습니다. 불에 타도 더 단단해지고 물에 잠겨도 견디며 모래에 묻혀도 보존됩니다. 가장 소박한 재료가 가장 영속적인 기록 매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위대함은 항상 화려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 가장 오래 갑니다. 점토와 물과 갈대, 이 세 가지로 인류는 기억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수메르의 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숭배되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장은 사라졌으며 의례는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여전히 읽히고 이난나의 찬가는 여전히 연구되며 엔키의 지혜는 여전히 인용됩니다. 신들은 숭배의 대상에서 문학의 인물로 변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이어집니다. 종교적 진실은 문학적 진실로, 문학적 진실은 철학적 진실로, 철학적 진실은 심리학적 진실로 변형됩니다. 길가메시의 여정은 더 이상 신화적 사실로 믿어지지 않지만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로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난나의 지하세계 하강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지만 죽음과 재생의 원형으로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메르를 발굴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점토판을 읽으면서 인간성의 보편적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했고 두려워했으며 희망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들도 질서를 원했고 의미를 찾았으며 영원을 갈구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인간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다르기도 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신들이 실제했고 하늘의 질서가 땅의 질서를 결정했으며 왕은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관된 체계였고 작동하는 세계관이었으며 의미를 만드는 틀이었습니다. 우리의 과학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듯 그들의 신화적 세계관도 그들에게 의미를 주었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세계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과 의미의 문제입니다. 수메르의 세계관은 수메르 사회를 유지하고 수메르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며 수메르 문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충분히 옳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러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러 갑니다. 판단은 거리를 만들지만 이해는 연결을 만듭니다. 그리고 연결을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렌즈로 세계를 보는 법을 익히며 우리 자신의 가정을 상대화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밤은 이제 정말 깊어졌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려지고 눈꺼풀은 무거워지며 의식은 몽롱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몸이 휴식을 요구하고 마음이 정리를 원하며 영혼이 꿈을 준비합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흐름에 맡기세요. 당신이 잠들 때 뇌는 낮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며 연결을 만들고 패턴을 찾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뇌는 수메르를 정리할 것입니다. 점토판과 지구라트, 길가메시와 쿠바바, 60진법과 원통인장,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기억 네트워크에 통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볼 때 다르게 느낄 수 있고 계약에 서명할 때 역사를 떠올릴 수 있으며
오래된 이야기를 들을 때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지 않지만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수메르를 알기 전과 후에 당신은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별을 보지만 다른 의미를 읽고, 같은 시간을 살지만 다른 깊이를 느끼며, 같은 세계에 있지만 더 넓은 맥락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고 역사의 선물이며 이야기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른 밤에 다른 이야기로, 다른 문명과 함께요. 이집트의 파라오들, 인더스의 잃어버린 도시들, 마야의 천문학자들, 바이킹의 항해자들, 중국의 현자들, 페르시아의 제국, 그리스의 철학자들, 로마의 엔지니어들. 역사는 끝이 없고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며 과거는 항상 새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채널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후원을 고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더 긴 이야기, 더 깊은 연구, 더 정교한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함께 우리는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며 미래를 위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 관한 것이고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점토에 미래를 위한 기록을 남겼듯 우리도 우리의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무언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은 침대에 가라앉고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지며 당신의 생각은 흩어집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긴장을 놓고 걱정을 내려놓으며 하루의 무게를 벗어던지세요. 밤은 당신을 품고 어둠은 당신을 보호하며 침묵은 당신을 위로합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은 여전히 박물관의 진열장 안에 있습니다. 런던과 파리, 베를린과 뉴욕, 바그다드와 도쿄의 박물관들에 흩어져 있지요. 그들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누군가 와서 읽어주기를, 이해해주기를, 기억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5,000년 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위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과거를 기억할 때 과거는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 역사는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정말로 쉴 시간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세요. 그냥 느끼세요. 그냥 떠가세요. 수면은 당신을 부르고 꿈은 당신을 기다리며 아침은 언젠가 다시 올 것입니다. 수메르의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고 유프라테스의 물이 흐르며 점토판의 떼기 자국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쉽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도 나도 수메르도 이 순간도요. 편안한 밤 되세요. 깊은 잠을 주무세요. 아름다운 꿈을 꾸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문명으로, 또 다른 비밀로요. 역사는 끝나지 않고 이야기는 계속되며 과거는 항상 현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조금 더 머물러 보세요. 수메르에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점토판의 층위는 깊고 그 안에 담긴 세계는 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밤의 리듬에 맞춰서요. 수메르의 학교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그것을 에두바라고 불렀습니다. 점토판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곳에서 소년들은
서기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수년 동안 배웠습니다. 숫기 문자를 익히고 수메르어 문법을 공부하며 수학을 연습하고 고전 문학을 암송했습니다. 점토판 중에는 학생들의 연습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투른 손글씨로 쓰인 글자들, 반복된 연습 문구들, 교사가 고친 흔적들이 보입니다. 한쪽 면에는 교사가 모범을 보이고 다른 면에는 학생이 따라 쓴 점토판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동적입니다. 수천 년 전 어린 학생의 고군분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에두바에 관한 문학 텍스트도 있습니다. 한 학생의 하루를 묘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놀랍도록 인간적입니다. 학생은 늦잠을 자고 서둘러 학교에 가며 교사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하소연하고 아버지는 교사를 집으로 초대해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풍자입니다. 5천년 전의 풍자이지요. 교육의 보편성이 여기 있습니다. 배움은 항상 어려웠고 교사는 항상 엄격했으며 학생은 항상 고생했고 부모는 항상 걱정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경험입니다. 수메르 부모도 우리처럼 자녀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고 수메르 학생도 우리처럼 학교가 힘들었으며 수메르 교사도 우리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했습니다. 에두바는 엘리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주로 부유한 가정의 아들들이 다녔습니다. 서기는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높은 지위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했습니다. 문자를 아는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기록을 통제할 수 있으며 행정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성은 어땠을까요? 수메르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복잡했습니다. 법적으로 여성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법정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부장적 제약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쿠바바는 예외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요.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은 규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권력은 남성의 손에 있었고 공적 영역은 남성이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여성 제사장들이 있었고 특히 이난나 같은 여신의 성전에서는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엔 헤두안나가 그 예입니다. 사르곤의 딸이자 우르의 대제사장이었던 그녀는 수메르어로 아름다운 찬가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남은 찬가들은 개인의 목소리로 쓰인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에네두안나의 찬가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신에 대한 찬양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난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음모로 인해 추방당했다가 복귀한 경험을 신화적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문학의 힘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경험을 보편적 서사로 승화시키는 능력이죠. 여성들은 또한 경제적으로 활동적이었습니다. 직물 생산은 여성이 주도하는 산업이었고 수메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규모 직물 작업장의 관리자는 종종 여성이었고 그들은 수백 명의 여성 노동자를 감독했습니다. 점토판은 그들의 이름과 생산량, 품질 관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집 주인도 대개 여성이었습니다. 쿠바바처럼요. 이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맥주 양조와 판매가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술집 여주인에 관한 조항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사회적으로 가시적이었으며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수메르의 가족 구조는 확대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고 가족은 경제적 단위이자 사회적 단위였습니다. 결혼은 계약이었고 점토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지참금과 혼수, 상속권과 의무가 명시되었지요. 이혼도 가능했고 그 조건도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는 재산이자 미래였습니다. 아들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가문을 이을 사람이었고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었으며 조상 숭배 의례를 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다른 가문과의 동맹을 만들 수 있었고 지참금은 가족의 부를 과시하는 방법이었으며 성공적인 결혼은 가문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노예 제도도 존재했습니다. 수메르는 노예 사회는 아니었지만 노예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 부채 노예,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법적 지위는 자유인보다 낮았지만 일정한 권리는 있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며 자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점토파는 노예 매매 계약도 기록합니다. 가격, 보증, 결함에 대한 책임 같은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인간이 상품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윤리적 감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려면 불편한 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수메르는 많은 면에서 진보적이었지만 현대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병과 의학도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의 의학은 실용적 치료와 마법적 의뢰를 결합했습니다. 증상이 기록되고 처방이 제시되며 주문이 첨부됩니다. 약초의 이름과 준비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동시에 어떤 신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 접근입니다. 물리적 치료와 영적 치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초 치료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 의학도 많은 약물을 식물에서 추출합니다. 마법과 의뢰는 수메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적이 있었고 주문이 있었으며 점술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욕구는 보편적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양의 간을 관찰하고 새의 비행을 해석하며 꿈을 분석했습니다. 전문 점술가들이 있었고 그들은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간 점술은 특히 발달했습니다. 제사 동물의 간을 조사하고 그 모양과 색깔, 표시들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간 모형이 점토로 만들어져 교육용으로 사용되었고 그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간의 각 부분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특정 표시가 특정 사건을 예고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이것은 과학일까요? 아니면 미신일까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미신이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과학이었습니다. 관찰과 분류, 체계화와 예측, 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요소들입니다. 전제가 잘못되었을 뿐이지요. 간의 모양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전제는 틀렸지만 그 전제 위에 세워진 체계는 논리적이고 정교했습니다. 꿈의 해석도 중요했습니다. 꿈 해몽서가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정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꿈은 좋은 징조이고 이빨이 빠지는 꿈은 나쁜 징조라는 식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꿈 해석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문화를 넘어 인간의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음악도 수메르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악기가 발굴되었고 음악에 관한 텍스트가 남아 있으며 예술 작품에 음악가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프, 리라, 북, 심벌즈, 플루트 같은 악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르의 왕실묘에서 발견된 황금 리라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음악은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을 찬양하고 제사를 집행하며 축제를 축하하는 데 음악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세속적 음악도 있었을 것입니다. 술집에서, 축제에서, 일상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점토판에 남은 것은 주로 종교적 음악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점토판에는 음악 표기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악보는 아니지만 음정과 리듬에 대한 지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해독하려 시도했고 일부는 수메르 음악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듣는 것은 기묘한 경험입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아름다우면서도 이상하며 인간적이면서도 먼 느낌입니다. 스포츠와 게임도 있었습니다. 보드게임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우루의 왕실 게임입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게임판이 묘에서 나왔고 규칙은 나중에 바빌로니아 시대의 점토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사위와 말을 사용하는 경주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슬링과 권투 같은 체육 활동도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에 운동선수들이 묘사되어 있고 일부 텍스트는 경기와 경쟁을 언급합니다. 신체의 힘과 기술은 가치 있게 여겨졌고 강한 전사는 존경받았습니다. 길가메시도 부분적으로 운동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힘과 용맹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니까요. 유머도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웃었습니다. 일부 텍스트에는 농담과 말장난이 있고 풍자적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학교 이야기는 일종의 코미디입니다. 과장과 반전, 아이러니를 사용해 웃음을 자아냅니다. 유머는 인간성의 핵심입니다. 웃을 수 있는 능력,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예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조각, 도자기, 보석, 인장, 건축, 모든 것이 실용성을 넘어서는 미적 고려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기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신들을 위한 것이든 인간을 위한 것이든 장식과 우아함은 중요했습니다. 라피스 라줄리의 깊은 푸른색, 황금에 빛나는 노란색, 은의 차갑고 밝은 흰색, 구리의 따뜻한 갈색, 이 색들이 조합되어 화려함을 만들었습니다. 수메르의 엘리트는 이런 색들로 자신을 꾸몄고 신전은 이런 색들로 장식되었으며 왕실묘는 이런 색들로 채워졌습니다. 우루의 왕실묘는 특히 놀랍습니다. 왕과 왕비의 묘에서 발견된 부장품들은 숨이 맺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황금 투구, 라피스로 장식된 하프, 정교한 보석, 화려한 의상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두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순장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시종들도 함께 묻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독약을 마셨거나 다른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고 주인과 함께 묘에 안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주인을 섬기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의 세계관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의 이동이었고 주인은 그곳에서도 시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잔인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필요하거나 심지어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묻히는 것이 특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고 살아남은 자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의 감정을 완전히 느낄 수 없으며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증거를 모으고 조심스럽게 추론하며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수메르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인간성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고 미워했으며 희망하고 두려워했고 창조하고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우리와 달랐고 그들의 세계는 우리와 다르게 조직되었으며 그들의 가치는 우리와 다른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이 차이와 유사성의 긴장이 역사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만약 과거가 현재와 똑같다면 배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과거가 현재와 완전히 다르다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충분히 비슷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충분히 달라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밤은 정말로 깊어졌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완전히 이완되었고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졌으며 당신의 생각은 물처럼 흐릅니다. 수메르의 이야기는 당신 안에 자리 잡았고 점토판의 이미지는 당신의 상상 속에 남았으며 5,000년의 거리는 이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가로질러 공간을 넘어서 문화를 초월하여요. 수메르인들이 심은 씨앗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명은 우리의 도구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유산이 되었으며 그들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생각했으며 충분히 상상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수메르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점토파는 박물관에 있을 것이고 이야기는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으며 과거는 항상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느려지고 당신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당신의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하고 뇌가 정리와 통합을 시작하며 영혼이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세요. 수메르의 강물처럼, 시간의 강물처럼 당신은 흘러갑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깨어 있음에서 잠으로요. 강은 멈추지 않고 시간은 멈추지 않으며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흐름 안에서 평화롭게, 안전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깊이, 깊이, 깊이 잠드세요. 수메르의 별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점토판의 상기들이 당신을 축복하며 5,000년의 지혜가 당신을 감싸줍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조금 더 풍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품은 사람으로, 과거와 연결된 사람으로, 인류의 긴 이야기의 일부로서요. 좋은 밤 되세요. 아름다운 꿈 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세대가 당신 앞에 있었고 수많은 세대가 당신 뒤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이름의 강을요. 안녕히 주무세요.